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 이틀째도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CEO들은 대통령 앞에서 일정한 약속을 했지만 소비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분석하는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내린 많은 행정명령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지만 주목할 이슈는 해외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미국 돈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슈입니다. 대통령이 서명할 때 주변 인물은 100% 남자였습니다. 낙태와 사형의 보수적인 콜로라도주 연방판사가 연방대법관 지명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100일 동안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사설로 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스페니쉬 웹사이트는 사라졌고 전화 민원 라인도 끊겼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서 첫 질문 대상자로 전통적인 AP통신 기자를 제치고 뉴욕 포스트 기자를 선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뱅크 주식은 최근 크게 올랐지만 뱅크 CEO들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2017년은 달러 가치가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인공지능의 반란에 대비해 지하 벙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라랜드가 예상했던 대로 아카데미 시상식 14개 후보에 올랐고 지난해와 달리 흑인 배우 여러 명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업무 첫날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는 것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전통과 그러나 또 그 전통적이지 않은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고 오늘 이틀째인데도 역시 그 자동차 회사 CEO들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거 미국의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 해서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의 CEO들이 일자리를 적어도 뭐 한 2만 5천 개 정도는 늘리겠다는 약속을 대통령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세금을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팔기만 한다면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여올 때 뭐 관세를 물리게 할 것이며 그런 그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요 자동차 그 업계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규제는 다른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그 해석이 좀 그 분명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오늘 그 자동차 그 CEO들과 만나서 했고 어쨌든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CEO들은 미국에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자동차 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잠시 오늘 있었던 그 자동차 CEO들과 신임 대통령과의 집무실에서의 만남 그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We're bringing manufactur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big league. We're reducing taxes very substantially, and we're reducing unnecessary regulations. And we want regulations, but we want real regulations that mean something. Mark and I were together yesterday, and I think we understand.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뭐 진정한 그 규제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환경 보호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것인데 오늘 뭐 환경 보호국에도 새로운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지원금 내리는 것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단해라 하는 것을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했고요. 환경 보호 같은 것이 미국에서 통제불능의 수준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회사 CEO들은 과연 뭐 관세 문제, 규제를 줄인다는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시각에 어디가 있는지 좀 뭔가를 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만났지만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75% 규제를 아니면 75% 이상 지금 사업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이 꼭 그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음식을 만들 때 안전한 음식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그런 규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든 물건을 만들 때 노동자가 안전해야지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75%나 되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규제의 종류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그 75%를 폐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규제에 대해서 어떤 그 양적인 것에서 75%를 폐지한다는 것인지 너무나 그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두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특수 전담반을 만들었답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모니터하자, 분석해라 하는 것인데, 지금 노조 지도자들은 노조대로 뭐 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개편이 될지를 신경을 쓰고 있고, 자동차 회사 이사들은 왜 이 트위터를 모니터하는가. 자동차 회사들은 테크놀로지 회사와는 다르잖아요. 실리콘밸리에.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것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포드 모로의 CEO인 그 마크 필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크라이슬러 그 CEO도 트윗하지 않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의 CEO인 그 메리 베라만 가끔씩 트위터를 사용할 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그 테크놀로지 세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컴퓨터 거의 쓰지 않고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고, 전화는 이제 그 안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리고 페이퍼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같은 것도 이렇게 스크립하라고 하고 본인을 보좌하는 사람들한테 21세기형 리더인데 사실은 1900년대 초와 같은 그런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리더로서 일을 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아마 이 부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굴뚝 그 연기 나는 그런 회사의 CEO들과는 달리 단 언론과의 관계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직접 소통을 한다는 뜻에서 트위터를 캠페인 기간 동안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트위터를 하는지를 잘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형적인 회사의 전통적인 그런 기업의 CEO들이 그 분석하는 전담반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에 그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토마스 프라이스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면서도 오바마 케어로부터 받았던 그런 혜택 같은 것은 전혀 줄이지 않을 것인가, 아무도 그 커버리지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그 디테일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내렸던 그 행정명령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이 내용을 그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좀 전해드리겠고,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TPP 그 문제인데, TPP는 원래 그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공화당이 좋아하고 민주당이 싫어하는데, 왜 그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스러운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TPP를 열심히 그 주도를 해서 그야말로 의회에서 인준을 받고 싶어 했는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나 실패했죠. 그랬기 때문에 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것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그 LA 타임즈는 사설에서 TPP를 살려라 하고 주장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꼭 경제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계속 그 아시아의 어떤 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은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TPP 이전에 AIIB라는 아시아 그 주도 은행을 만들어서 뭔가를 경제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 미국이 그 아시아에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만든 것이 그 TPP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미국 노동자의 권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중국을 의식을 하는 일본 국회에서는 이미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 TPP가 미국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무산이 돼버리고 말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비즈니스맨의 출신이고 그 사람의 성향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항상 맨 위에 놓고 거의 그 많은 부분에 돈이라는 것, 경제적인 이윤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지금 보통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맨 위에 두는, 문제는 경제야 하는 그것에 이제 그 트럼프에게 감명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주도해 나갔을 때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공화당 대통령은 이거 미국에 그 손해 나는 게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무효화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약간 그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경우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질서를 지금 수립해 나가게 됐다. 너무나 이게 그 위험한 것이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 지지를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도 이 정도라면 내가 뭐 도널드 트럼프가 일하는데 협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노동자 일자리 잃는 것 이런 것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도 처음에는 오바마의 정책인 TPP를 지지했다, 나중에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TPP 이제가 끝났고 그 이후에 뭐 한국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 지금 신경을 조금 쓰고 있고요. 나프타가 그 다음입니다. 이미 그 사위를 캐나다에 그 보내잖아요. 나프타가 캐나다하고 또 멕시코와의 그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무장관, 무역대표, 백악관 무역자문이 미국에 유리하게 또 이러한 것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만 뭐 미국이 워낙에 그 강하게 나가니까 뭔가를 그 협조를 하고 양보를 해야지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게 하지는 않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죠. 멕시코의 경우는 지금 그 TPP, 나프타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연방 공무원 고용을 동결한다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했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키스톤 그 파이프라인과 노스다코타의 파이프라인, 오일 시추 같은 것을 많이 그 허용하겠다는 행정명령을 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의 세금을 국제가족계획 조직에 지원하지 않겠다. 낙태를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 국제가족계획 관련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 피임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구들의, 세계 뭐 100군데가 넘는 기구들의 미국이 지난해 경우는 한 6조 달러인가요? 그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6억 달러, 6조가 아니라요. 6억 달러를 국제적인 기구, 예를 들면 International Planned 그 Parenthood Federation이라는 그런 곳, 국제가족계획연합체라고 해서 세계 한 180개국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가족 계획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대체로 그 못 사는 나라에 지원을 하는 거죠. 피임 같은 것을 못하고 또 그 여성이 건강해야지 되는데 임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낙태를 해주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했었던 것이, 이 이슈는 사실은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198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인 풋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오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오면은 다시 없애고, 이제 그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를 지지를 해서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 경우는 지원금을 보냈고, 레이건 부시 대통령은 이것을 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안 보내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한 것은 이제 공화당 전형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이것과 연관돼서도 확대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낙태까지, 여성이 그 자신의 생식에 대해서 뭔가 그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수많은 여성들이 시위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그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인디아나 주지사였었을 때도 그렇고 또 그 의회 의원이었을 때도 낙태에 반대하는 많은 그 법안 같은 것을 만들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도 그렇고 또 그 피치 못할 경우 강간이라든가 이런 때의 그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과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예산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뭐 세계 180개국 이상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피임약 같은 것을 돈이 없는 나라에 사는 여성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제 행정명령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와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역시 낙태와 연관돼서 오바마 케어에서 고용주가 그 건강보험으로 모든 고용인들에게 여성인 경우는 피임약 사는 것까지도 다 커버해 주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좀 조절이 되기는 했지만요.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그 여성의 피임보다는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낙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많은 마음이 기울어 있는 닐 M. 고서치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콜로라도주의 연방 그 판사가 연방 그 대법관 지금 이제 공석이잖아요. 앤토니 스칼리아 그 자리에 지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지금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4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젊고요. 이게 종신직이잖아요. 21명이 지금 리스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그 덴버에 있는 제10 항소법원 판사인데 가장 이 그 판사가 유력합니다. 분명한 그 판결문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알려져 있고요. 헌법의 의미 같은 것, 아주 그 법의 형식 같은 것에 충실한 사람. 그게 이제 안토닌 스칼리아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그 연방 그 상원의 지지 같은 것을 과거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그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명되면은 이 사람은 엄마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콜로라도주 정치인이었어요. 1981년도 그 레이건이 환경보호국장으로도 지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환경을 보호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에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반대했었던 그런 그 어머니를 둔 사람이고 닐 그 고서치 그 항소법원 판사가 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박사학위는 법 철학이 그 메이저였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여성 가톨릭 그룹의 그 입장 같은 것을 많이 선택을 해서 낙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서도 법으로 그 반대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연방 수사국장의 임기가 그러니까 10년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인 제임스 코메이를 지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신임 대통령이 영 그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그 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도 있는데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은 그대로 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민주당은 이 사람 해고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의 뭐 엑스파일 같은 거, 트럼프의 뭐 섹스 비디오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이런 것을 묻어버리고 그 시점에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뭐 다시 뭐 수사를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해서 트럼프에게 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죠. 해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CIA를 방문하고 그날도 제임스 코메이 부르고 악수하고 했었는데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은 그대로 그 같이 가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있을 때 미국에 대해서 또 미국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많은 일들을 알게 되는데 백악관의 웹사이트 또 어떻게 그 민원 요청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그 대변인도 이제까지의 대변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그 미국의 그 언론 보도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정치에 조금 그 집중이 되고 있는데, 워낙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과 사이가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 다 언론의 보도가 맞다고 말씀드리기도 참 그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금요일에 있었던 취임 연설이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취임 연설하면은 대통령이 뭐 희망을 얘기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가자. 미국은 가장 그 큰 슈퍼파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달랐잖아요. 미국 보호, 미국 우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언론들은 취임 연설이 어두웠다, 나쁘다, 형편없다, 비논리적이다, 우아하지 않다, 혹평 중에 혹평이라는 것을 다 쏟아냈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사륙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같은 거 다 없어지고 워싱턴에서 정치인들만 득을 보고 보통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이제 미국 사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밖에는 이제 미국 우선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했는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뭐 이런 취임 연설을 보거나 읽은 사람 가운데 53%는 훌륭하거나 좋았다, 엑셀런트하거나 긋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만이 형편없거나 나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2009년도에 연설을 했었을 때는 81%가 엑셀런트하거나 긋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4년 뒤에는 65%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시 대통령도 62%가 훌륭하거나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에 비하면 53%가 낮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그의 연설을 좋아했고 20%만 아주 싫어했다는 얘기니까 언론의 그 혹평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그 대변인도 지난번에도 물론 그 브리핑을 했지만 어제가 그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첫 번째의 브리핑이었는데 그 션 스파이서 대변인도 보통 그 AP 통신이고 말하자면 풀 기자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P통신이 보도를 하면 다른 많은 언론이 로열티를 주고 사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미디어가 합쳐져 있어서 AP통신 기자에게 제일 먼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미국의 백악관의 첫 번째 그 브리핑의 어떠한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AP통신 기자를 제쳤어요. 뉴욕 포스트 하면은 어떤 경우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루퍼트 머덕이 처음에는 굉장히 트럼프를 싫어하다가 나중에 뭐 오케이 하고 했는데 그가 이제 후보가 될 때쯤 해서 루퍼트 머덕이 소유하고 있는 뉴욕 포스트에게 첫 번째 질문권을 줬고 두 번째도 제가 잊었는데 그렇게 전형적인 언론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라고 선택한 사람이 유니비전 스페니쉬 방송국의 백악관 그 특파원이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백악관에 일일이 오지 못하는 그런 그 기자단을 위해서 스카이페로도 하겠다는 거 4대를 설치했다고도 얘기를 했죠. 또 하나 다른 것은 대통령과 다른 것. 대통령은 2주일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당선자였었을 때 CNN 방송의 짐 그 에코스타가 질문을 하려고 하자 당신 조직들은 너무 글렀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밀착설을 그 당시에 그 보도를 했었던 때니까요. CNN이 그러면서 아니야 당신 안 돼 하고 질문 안 받았는데 어제 그 션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 바로 그 짐 그 에코스타 CNN의 그 백악관 그 출입 기자에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역시 지금 백악관의 대변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러시아 그 이슈와 러시아가 아니라 취임식을 제일 많이 봤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닌 것을 지금 대통령과 이 대변인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서로 그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53%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그 산호세 머큐리의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의 연속으로도 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명 가운데 1명, 정확하게는 32%가 연방 정부에서 분리하는 것을 지지를 한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2014년도에는 5명 중 1명이 분리에 그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거의 그 4천만 명 되거든요. 3,900만 명인데 경제는 세계 국가로 보더라도 6번째고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급작스럽게 바뀌고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워싱턴의 일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반영을 하는데 백악관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인분들도 많이 거기 그 청원서도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메일도 안 되고 아니죠. 이메일로 하거나 메일로 해라. 전화로도 백악관이 그동안은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그 커멘트 같은 것을요. 202-456-1111이었는데 여기에 전화하면 자동 응답기가 그 민원 같은 것을 녹음을 하는데 없는 겁니다. 웹사이트에도 없고 페이스북 메신저에도 없고 전에는 오바마의 페이스북 메신저가 따로 있고 백악관의 그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없애고 올드 패션드 웨이로 그렇게만 해라. 뭐 이게 그 이메일을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악관의 이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워낙에 그 스페니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스페니쉬로도 뭐 중요한 이슈 같은 것이 그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없어졌습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그리고는 뭐 영부인의 주얼리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 제가 그 제목만 봤습니다만 그런데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영어 온리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영어 온리, 영어만 온리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323개국 언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페니쉬만 한다는 것은 다른 그 소수 언어에 대한 차별이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히스패닉계로서는 별로 그 지지하지 않아서 힐러리 클린턴이 65% 지지를 받았고 29%의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그게 대세의 지장이 없었던 것은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대부분 그 히스패닉계가 전체 유권자의 11%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뭐 어차피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많이 했었으니까는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트럼프 대통령 100일 동안 해야지 될 일이라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일 앞에는요. 조용하고 좀 들어라. 그러니까 트윗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론 수렴을 좀 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all about jobs. 그리고 job 가운데서도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연방 대법관 자리 비어 있는 그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콜로라도주의 아주 그 보수적인 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는 다른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 다른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는 5번째가 우주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또 그 환경 규제에 관한 이런 것 그 해야지 되고 우주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환경 규제는 지금 많이 풀어야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본에 충실하라. 교육은 주정부가 컨트롤하도록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 부분, 헬스케어 개혁에 포커스를 둬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라.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에는 트럼프 그 대통령은 대통령스러워져야지 된다. 이게 오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주문한 점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하기 바로 하루 전 19일에
비즈니스가 한 400가지 관련이 돼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CEO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특히 이제 대부분을 아들 에릭 둘째 아들에게 그것을 넘겼고 명예 같은 것을 넘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파운데이션의 이득에 관해서는 보고는 받는답니다. 다만 그런 그 트럼프 파운데이션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 운영을 실제적으로 맡고 있는 아들 에릭과 또 그 트럼프 주니어와 직접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좋아했었던 CEO들이 지금 보니까 조금 그 눈치 보기 분위기 파악하는 것 같아요. 주식 많이 팔고 있다고 하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이슈이기는 합니다만은 새로운 생존 전략 준비들도 하고 있답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 CEO 하면은 부자 중에 부자잖아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분위기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3사 미국의 큰 자동차 회사 CEO들이 만나서 미국의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 구체적으로 뭐 적어도 2만 5천 개, 뭐 50% 정도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로 직후라서 그런가요? 다우 지수가 91포인트 많이 오른 편이고 나스닥이 23.55포인트 현재 플러스입니다. S&P 500도 10.19포인트 플러스인데 월스트리트의 CEO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캐쉬를 많이 그 빼고 있답니다. 뭐 골드만삭스 같은 곳, 또 몰건 스탠리, 몰건 체이스 이런 곳이 지금 주식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CEO들은 적어도 1억 달러 정도 주식을 그 팔았는데 노벰버 11월 선거가 있는 그때부터 1월 달까지 기간 동안 적어도 지난 10년 사이에 월스트리트의 CEO들이 뱅커들이 이렇게 많이 주식을 판 것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은행 주식 자체는 11월 9일 선거 다음 날 이후에 지금 뭐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한 3배 은행 주식 자체로는 20% 정도 올랐는데 그게 이제 그 트럼프와 플러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지금 그 민주당이 주도했던 오바마 대통령 때의 재정 개혁 같은 것을 중단하거나 없애거나 세금은 기업에 많이 줄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분명한 것인가 어디까지 또 뭐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CEO들의 움직임은 돈을 지금 이제 빼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달러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6주일 사이에 최저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재무장관 그 청문회까지 끝냈어요. 스티브 무누친 뭐 차기 재무장관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강한 달러가 미국 경제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달러 굉장히 지금 약해지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이에요. 지금 미국 보호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수출에 관련이 되잖아요.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그 상품을 수입을 하는데 그 달러에 돈을 많이 줘야지 되니까 많이 못한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달러가 많이 그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달러가 과대평가됐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오늘 아침에 그 CNBC 보니까 많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이 경기 부양 효과를 굉장히 뭐 잘못 해석하고 있다,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간 산업에 많은 그 지출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려가 나온다는 그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1월 초에 최고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2017년에는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재무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강한 달러가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2017년에 강한 달러는 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사실은 굉장히 긴 그 심층적인 그런 내용인데 세세하게 보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라디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지하 벙커를 만든다던가 해서 뭔가 자신들이 공격받을 때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잡지 그 뉴요커가 한번 기사를 심층 보도를 하면은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일들을 자동화가 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요. 컴퓨터가 하게 되는데 그 인공지능이 감성조차도 갖게 된다고들 보고 있잖아요. 감성들을 가지면 본인들이 처음에는 인간이 컨트롤해서 만들었는데 인간 컨트롤의 영역을 넘어서 스스로 인공지능이 판단 기준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부자들에게 반항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부자니까요. 실리콘밸리 부자는 억만장자 이러니까 반항을 해서 인공지능이 부자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survival of richest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뉴요커의 그 에반 오스노스 그 기자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링크드인의 그 공동 창업자인 그 라이드 호프만 씨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많아요. 알만한 사람 레딧의 CEO인 스티브 호프만 3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트럼프를 좋아하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집에 지하 벙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뉴질랜드로 탈출하나 하면서 항상 그 헬기에는 연료를 가득 채워놓고 가스 마스크도 준비하고 지하 벙커에는 음식 캔 도마도 이런 것들을 가득 그 채워놓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그 레딧의 CEO 스티브 호프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레이저 수술을 시력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어요. 유사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주 완벽한 시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가운데는 테크놀로지 업계의 억만장자 가운데는 워낙에 인공지능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만일의 사태에 인공지능이 본인들에게 반란하고 공격할 경우에는 숨기 위한 서바이벌 키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영화 같은 얘기예요. 잠시 뒤에 영화 얘기 전합니다. She captured a feeling, sky with no sea. 포기했다가 오디션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 떨어지고 하니까 이번에 또 오라고 해도 포기했다가 결국은 그 남자친구의 권유로 그 오디션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인데 라라랜드입니다. 예상했었던 대로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예상이 맞았네요. 14개 부문에 이제 그 후보에 올랐는데 뭐 작품상, 남녀 주연상 그밖에 뭐 여러 가지 뭐 뮤지컬 그 영화이기도 하니까 노래, 오리지널 송과 주제가와 주제곡상 후보 등등에 다 올라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14개 후보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그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베티 데이비스가 나오는 연기인에 관한 그런 영화 All About Eve가 14개에 올랐는데 글쎄요. 모험을 좀 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비즈니스면에 보니까 이 영화가 원래는 오리지널 스토리는 있었는데 그 스토리에다가 노래만 다 새 것을 그 씌우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굉장한 모험이랍니다. 그러니까 모험의 결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솜사탕 같은 러브 레터죠. 기분 나쁘지는 않고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는 따뜻하게 해주는 뭐 사람들의 갈라섬도 있고 위기도 있고 뭐 약간 슬프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좋게 본 영화 문라이트 그 베리 젠킨스라는 감독이 3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흑인에 관한 영화가 8개 상 후보에 올라가 있고 또 다른 댄젤 워싱턴이 주연한 펜스라는 영화 히든 피겨라는 역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드라마죠. 이런 작품들도 여러 개 후보에 올랐는데 2년 연속 지난해에는 저도 여러분들께 아카데미 시상식에 관해서 아예 그 말씀을 안 전해드릴까 하고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배우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중요한 남녀 주연, 조연 배우 20명 가운데 다른 인종이 포함되지 않고 백인 1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연속 그랬었잖아요. 1년 연속이면은 좀 그래도 그런가 했는데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후보에 올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볼 때요. 그런데 올해는
20명 주요 배우 가운데 7명이 이제 그 유색 인종이네요. 거의 이제 흑인이 많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멜 깁슨이 돌아왔습니다. 2006년도에 음주운전, 2011년도에 가정폭력 이런 것 때문에 잊혀졌는가 했더니 지금 그 새로운 영화로 돌아왔고요. 월드 2, 그러니까 2차 대전에 관한 드라마잖아요. 그 핵소 리지라는 그 영화로 돌아왔고 메릴 스트립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과대평가됐다고 배우 그 주연 후보로 왔습니다.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라는 영화로 왔고 해서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 언제 있던가요? 2월 26일에 있죠. 그 정도 말씀드리면은 괜찮을 듯 싶은데요. 뭐 라라랜드도 그렇고 문라이트도 그렇고 볼만한 영화들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춥고 할 때는 그 부드럽고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하는 컴포트 영화도 필요한데 이런 시절에 1984년 조지 오웰의 소설이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다시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시는 모든 그 일에서